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수요일이고요. 계속해서 춥습니다. 두툼하게 입고 어디 나가실 때 나가셔야 되겠고요. 어제 문체부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세계 26개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호감도를 조사한 건데요. 82%가 한국에 호감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상 최고치로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를 표시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네,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저희도 기분이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한국에 대한 호감도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게 바로 문화 콘텐츠라고 합니다. K-팝, K-무비, K-드라마, 한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건데요.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한층 더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도 밝고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네, 수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모닝픽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높아진 대출 문턱에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 데다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에 진입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한층 더 커질 전망입니다.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인기가 뜨겁죠. 이번에 저가형 오픈 AI인 땡 GTP-4가 요금제 대상국을 확대하면서 한국을 포함시켰는데요. 미국보다 약 27%가 비싼 15,000원으로 월 이용료를 책정해 고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서울 지역 청소년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들의 약 45%가 이른바 유명 학군지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경쟁이 청소년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이 된 두쫑쿠의 선풍적인 인기에 식당이 아닌 이불 가게에서도 상품을 판매 중이라는 목격담이 흘러나왔는데요. 일종의 끼어 팔기가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기본사회위원회가 신설됩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핵심 국정 의제를 다루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이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다뤄볼 모닝픽 어떤 이야기일까요? 주택담보대출이 7%대까지 진입할 와. 가능성이 있다. 아마 놀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네네. 거예요. 집이 있기 때문에 전월세 지금 살고 있으니까 주담대 제가 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7%라는 말에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지난 16일 기준 4.13에서 6.29%로 집계됐는데요. 지난달 5일과 비교하면 한 달여 만에 금리가 0.1%포인트가량 높아진 겁니다. 며칠 전에 기준금리가 동결됐죠? 네네, 맞아요. 근데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는데 근데 왜 시장금리는 오르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금리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국은행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속 5차례 2.5%로 묶어두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점점 바뀌고 있는데요. 자본시장에서는 그동안 금리를 내릴 걸 예상하고 상대적으로 금리를 낮게 책정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끝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시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변동금리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인 코픽스 역시 이달 2.89%로 4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이 코픽스 금리가 변동형 주담대 전세 대출 금리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하락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5년 고정 같은 혼합형 대출이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시점인데요. 과거 2%대 금리를 적용받다가 만기 이후 체감 부담이 만약에 7%까지 간다고 하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요. 그런데 사실 금리도 문제지만 이제는 대출 자체가 어렵잖아요. 대출 규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받기 어렵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시긴 하겠는데요.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의 기본 한도는 6억 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추가 규제가 더해져서 주택 가격이 15억 원에서 25억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 4억 원.
그리고 25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규제 지역에 대해서만 이제 이런 규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역대 최고치인 15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서울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액이 4억 원이기 때문에 자금의 70% 이상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주택 실수요자들의 대출 받기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대출 금리 오른다는 얘기는 지금 해주셨는데 예금 금리 오른다는 얘기는 또 없는 거고. 네. 어쨌든 대출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실수요자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대안도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 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집중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모닝픽 다음 건요. 혹시 두 분은 두쫑쿠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걸 못 먹어봤어요. 저도 아직 못 이렇게 먹어봤어요. 간판에 막 써 있긴 해서 궁금하긴 한데 네. 네. 그게 무슨 맛이에요? 저는 먹어봤거든요. 저도 맛있더라고요. 아, 쫄깃해요? 쫄깃쫄깃해요. 요즘 아이들이 이거 두쫑쿠 사주세요. 굉장히 부모님을 쪼른대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이거 구하러 다니라고 아주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쫑쿠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이불 가게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이불 목격담이 가게에서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서는 고깃집이나 초밥집 등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이런 목격담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틀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이불 가게에서 두쫑쿠를 판매하는데 심지어 품절이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업체의 유리창에 두바이 두쫑쿠 쿠키 안에 있어요. 안으로 오세요라고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이 업체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이불 판매점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불 판매점에서 실제로 두쫑쿠를 판 거예요? 이거는 아직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배달앱 등에서 업체의 노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일종의 미끼 상품으로 두쫑쿠를 활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불을 사면 사은품으로 두쫑쿠를 제공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이불 살 때 사은품이 거기서 만들어 파는 건 아니에요? 만들어 파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본업이 힘드니까 부가적 수익이라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현실론을 제기하고 있긴 한데 일각에서는 이거 식품위생법 위반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 등록을 하거나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으로 영업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연 식품 매장에서 비식품 매장 그러니까 이불 가게에서 이런 영업 신고를 했을까?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 안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기긴 인기인 모양이에요. 네. 드셔보셨어요? 못 먹어봤어요. 구하기가 어려워서. 네, 저도 한번 쫄깃하고 먹어보고 저 싶어요. 보니까 두바이 뭐 이잖아요. 네, 쫀득 쿠키인데 그 안에는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그런 거예요? 겉은 쫄깃하고 저는 맛있더라고요. 이거 상암동 어디 파는 데 없나? 네,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영화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스 오피스 시간입니다. 네, 가장 먼저 최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박스오피스 순위부터 살펴볼까요? 자, 순위 보겠습니다. 5위는 신비아파트 10주년 극장판 한 번 더 소환이고요. 4위는 하트맨, 3위는 신의 악당, 2위는 아바타 불과제, 그리고 1위는 만약의 우리입니다. 네, 흥미진진한 영화 얘기로 오늘 아침을 채워줄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영화 소식으로 이 아침 열어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시겠죠?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정선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문화 생활을 아주 책임지는 그런 일일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시는 거죠? 혹시 두 분 뷔페 좋아하세요?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는 먹고 나면 괴로워. 배가 너무 불러. 아무래도 과식하게 되죠. 네. 사실 영화도요, 뷔페처럼 나는 한 편의 영화를 봤을 뿐인데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 편 묶어서 개봉하는
옴니버스 영화인데요. 이 옴니버스 영화의 매력 여러 가지가 있지만 편마다 주연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옴니버스 영화 2편 준비했는데 먼저 한 편은 이거는 옴니버스지만 아예 길이도 초단편이라 그만큼 30편이라 주연 배우가 많아요. 배우들 보는 맛이 있는 영화 한 편. 또 다른 한 편은 공포는 공포인데 영화 하나 안에서 다양한 공포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옴니버스 영화입니다. 이렇게 2편 소개해 드릴게요. 예, 첫 번째 영화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영화는요. 숫자 3이 키워드입니다. 30인의 감독이 3분씩 총 30편의 단편을 3막으로 구성한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게다가요. 1막당 단 3,000원으로 10편의 단편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성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제목은요. 당신이 영화를 그만두면 안 되는 30가지 이유입니다. 야, 제목이 일단 정말 긴데 단편을 3분씩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새롭습니다. 이 영화 구체적으로 어떤 영화일까요? 그렇죠. 3분씩 볼 수 있고 그 안에 30편이 들어있는데 일단요. 1막 웜업 예열에는요. 밝고 빠른 템포의 코미디가 묶여있고 2막 딥필드 시면에는 사유와 관찰을 예술적 시선으로 바라본 단편 또 10편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3막 임팩트 존 폭발에는 강렬한 템포가 뒤엉키는 이런 또 단편들이 10편이 들어있는데 말하자면 하나의 전시회 가서 보고 그림 또 좋은 그림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듯이 영화 전시회처럼 설계가 된 영화예요. 근데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요거를 10편씩 묶은 한 막씩을 3,000원씩에 1막, 2막, 3막 개봉을 했고 요거 지난 14일부터요. 2월 4일에는 이거 다 합한 30편이 들어간 이 합본을 또 2월 4일에 개봉합니다. 영화 한 편 한 편이 흐름이 빠르겠는데 30명의 감독이 30단편. 그죠. 그게 이제 다 구성이 되고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겠어요. 맞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요. 수많은 영화인을 배출해낸 그 한예종 30주년 기념으로 또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거기에서 이곳 출신의 아주 그냥 걸쭉한 감독들이 대거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다가 배우 정유미 씨 그리고 옥자연 씨 등이 출연을 해가지고 아주 색다른 재미를 선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너튜브 쇼츠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역동적인 3분짜리 단편들 대형 스크린으로 감상해 보시는 거 어떤지 아주 추천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굉장히 새로운 형식의 영화인 것 같아요. 관심이 갑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영화도 소개해 주시죠. 두 번째 영화는 여고괴담 시리즈 이후에 우리 한국 영화에서 유일한 공포 시리즈물로 살아남은 그런 영화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또 요건 또 옴니버스입니다. 바로 벌써 10년이나 된 시리즈의 3편, 세 번째 시리즈 무서운 이야기 3 화성에서 온 소녀입니다. 네, 한국 영화 공포 영화 시리즈의 명맥을 이어가는 건데 이 영화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아까 이제 먼저 소개해드린 옴니버스는 예열, 시면, 폭발 이렇게 주제별로 구성이 돼 있었죠. 이번에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소개해드리면 이 단 한 편의 영화에 어떻게 다양한 이 공포를 맛볼 수 있게 했냐면 첫 번째 과거, 이건 여우꼴이라는 제목인데 과거의 공포 설화를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현재에 대한 것은 제목이 로드 레이지인데 공포의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현재 괴담들 이 얘기가 괴담이 들어 있고요. 마지막 이 미래편에는 제목은 기계령이고 인공의 아이와 인공지능에 관한 호러물 이렇게 현재, 미래 시대를 초월한 어떤 공포 호러물로서 이거 보면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공포 영화다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지금 살짝 지나가는 영상만 봐도 무서워서 못 볼 것 같은데. 근데 공포 영화에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가 촬영 에피소드잖아요. 뭔가 맞습니다. 오싹한 일화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주 오싹한 일화가 있었는데요. 배우들한테 이 오싹한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경험이죠. 바로 그 현실적인 공포, 체력 저하가 온 건데요. 박정민 씨가 36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트럭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하니까 글쎄 어느 순간 정신이 희미해져서 이 덤프트럭에 머리를 박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후에 헛구역질도 계속 나고 일시적인 쇼크까지 와서 촬영이 중단이 됐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우들의 열연 덕분이었을까요? 이 무서운 이야기 시리즈는요 3에서 그치지 않고 4까지 제작된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어떤 섬뜩한 이야기로 관객들을 놀라게 할지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박스오피스 다양한 장르의 옴니버스 영화 2편 알아봤습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연예계 이슈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없어서는 안 될 또 한 분이 있죠. 최정화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람 잘 날 없는 연예계 이슈 싹 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남 전문 기자 최정화 기자입니다. 네, 먼저 연예계 단신 업앤다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1월 셋째 주 업앤다운에는요. 키워드 업에는요. 지옥문을 뚫은 낭만남 그리고 다운에는요. 암이 울리는 바가지 상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업부터 전해드릴게요. 네, 지옥문을 뚫은 낭만남. 정체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누군가요? 바로 낭만에 대하여 이 노래를 부른 음유 시인 최백호 씨에 대한 소식인데요. 사실 최백호 씨가 최근에 수척해진 모습으로 한 방송에 출연해서 많은 분들이 아니 무슨 일이야 되게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최백호 씨가 본인이 왜 이렇게 수척해졌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검진에서요. 결핵하고는 비슷한데 전염은 안 되는 감염이 안 되는 비결핵성 항산균증이라는 질병이 발견돼서 투병 생활을 하셨답니다. 이 최백호 씨 얘기에 따르면요, 이 약이 얼마나 독한지 이걸 먹으면 하루 종일 멍멍한 건 또 기본이고 이게 살까지 쫙쫙 빠져서 지난 1년 동안요, 무려 15kg이 빠져서 몸무게가 70이었는데 지금 55kg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다행히 완치는 됐지만 완치 너무 다행이죠. 근데 몸무게는 아직 안 돌아왔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완치가 됐다니까 정말 다행인데 단시간에 저렇게 살이 빠져서 지금도 여전히 힘들긴 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일이 알려지고 나서 저도 최백호 씨 나이를 검색을 해봤더니 만 75세시더라고요. 특히 이번 투병 생활과 더불어서요. 세상을 떠난 주변 친구들 일로 인해 최백호 씨가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현실로 느껴지고 다가왔다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백호 씨는 죽어서라도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노래를 만들자라고 생각했다면서 이 가수 활동에 대한 굳은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서 앞으로 나오는 이 모든 무대들을 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이전에 한 차례 그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그 기억이 제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최백호 씨가 3년 전에 라디오 생방 도중에 독감 증세를 호소하면서 약간 거의 기절하듯이 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그 직후에 이것도 정말 이 가짜 정보 문제인데 최백호 사망설 이게 또 퍼지면서 진짜야? 또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셨는데 그래서 당시 최백호 씨가 빠르게 해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심한 감기에 식중독에 과로가 겹쳤더니 그랬을 뿐이에요.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이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비결핵성 한상균증 진단을 받았고 요거니까 말하자면 건강 이상설, 사망설 나온 그 뒤에 시기쯤으로 추측이 되는데 지금은 완치된 상태라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마음 졸이지 마시고 내려놓으십시오. 네. 그러면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 재개를 하는 겁니까? 이미 활동을 한 상황인데요. 지난해 최고의 시리즈로 불리는 이 폭삭 소가수다의 OST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희망의 나라로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셨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드라마 모범택시 3의 OST에도 참여를 해서 맞아요. 그 특유의 그 쓸쓸한 목소리 있잖아요. 이 목소리로 큰 울림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현재 최백호 씨 데뷔 50주년을 기념해서 이 서울을 시작으로 제주도,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전국 투어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힘든 투병 생활을 딛고 여전히 우리가 낭만 가객으로 불리는 이 낭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노래를 가장 잘 부르는 가수로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백호 씨의 음악 목소리에는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건강하게 멋진 무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이번 키워드는요. 암이 울리는 바가지 상술인데요. 이미 암이라는 단어에서 감이 빡 오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돌아온 월클 소년단이죠. 방탄소년단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아미 하면 방탄소년단의 아주 뭐 팬들로 알려져 있는데 누가 아미를 울려요? 그쵸. 아미를 울린 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숙박업소입니다. 사실 이제 오는 3월에 새 앨범 아리랑을 발표하면서 컴백한다 얘기를 했고 또 최근에 얼마 전에는 저희 4년 만에 월드 투어합니다. 사실 공백기로 그 4년에 그 콘서트 공백이 있었잖아요. 세계 34개 도시에서 월드 투어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 도시는 발표가 됐어요. 그중에 경기도 고양시, 부산이 포함된다는 게 알려졌는데 이 투어 일정이 알려지자마자 이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전후로 해서 이 부산 지역 숙박업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정도냐? 1박에 8만 원 하던 게요. 70만 원,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고 또 2, 30만 원 하던 뭐 2, 30만 원이면 그때도 이제 좀 비싼 숙박업소인데 이게 150만 원까지. 야, 이거 너무 올린다. 그러니까 120만 원, 30만 원을 이게 덧붙인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황당함을 자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시가 알려진 거예요. 공연장 위치가 알려진 게 아닌데 어딜지 모르지만 저기 아니야 저기 하면서 지금 부산 전역에서 이렇게 숙박업소 값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숙박업소의 바가지 상술, 어이없는 일이 또 발생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것도 아주 황당합니다. SNS에요. 호텔 측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그런 한 누리꾼이 있었는데 일단 화면으로 먼저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호텔입니다. 땡땡 호텔인데요. 어제 BTS 부산 콘서트 일정이 나와서 예약과 동시에 수백 건이 들어왔습니다. 객실 수보다 예약이 많아서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약 취소 부탁드립니다. 아니라면서 이미 예약해놓은 호텔 객실을 취소해달라는 그런 호텔 측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아니 소리예요? 수백 건이 들어와도 이미 방을 잡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누리꾼이 뭐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따져도 답변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약을 해서 잡았잖아요. 근데 그걸 취소하려는 거예요? 이거 취소하고 더 비싼 그렇지. 값에 팔고 싶은 거죠. 네. 아주. 생각해보니까 이제 딴 데서는 막 이렇게 올리는데 안 되겠거든요. 아유. 근데 이렇게 해서 반짝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이 호텔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이러는 걸 텐데 이게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일 당하면 전 부산 사람이지만 부산에 다시 안 가고 싶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 비슷한 일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부산 바가지 요금의 논란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방탄소년단이 군백기를 가지기 전에 2022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면서 무료 콘서트를 그때 방탄소년단이 개최를 했었잖아요. 당시에도 한 숙박업소가 평소 요금의 무려 30배를 더 받으려고 하면서 바가지 요금이 정말 기승을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숙박 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요. 또 합동으로 이 현장 검거를 하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불거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지난 16일인데요. SNS에 이 해당 논란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이번에 부산에 찾을 아미 그리고 관광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부당 요금을 이거 신고하면은 한국관광공사를 거쳐서 관련 기관에 전달이 되는 바가지 요금 신고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이 신고가 접수된 이 숙박업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현장 점검도 착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정말 딱 발판을 삼아서 이 바가지 요금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최근에 뭐 성시경 씨, 박나래 씨 등 뭐 핫한 연예계 이슈 중심에 스타와 이들 간의 관계가 빠지지 않는데요. 바로 스타의 그림자 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있죠. 바로 그 스타의 매니저입니다. 때로는 뭐 최고의 벗, 때로는 또 최고의 최악의 원수가 되기도 하는 그런 병주고 약주는 스타와 매니저의 이야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스타와 매니저는 가장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렇죠. 공식적인 업무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까지 함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가깝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진짜 가족 된 분들 있죠. 우리 행복한 아침의 가족 박수림 씨, 또 배우 김윤지 씨가 매니저랑 결혼해 꼴이 나기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특히나 매니저가 스타의 많은 걸 알다 보니까 독이 되기도 하죠. 네, 스타와 매니저의 관계. 그래서 뭐 병 주고 약 주는 사이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은영 씨가 스타와 매니저 사이에 있었던 황당한 사건들 한번 모아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그런 사연은요. 아니, 글쎄 돈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네. 사연입니다. 바로 스타와 매니저 사이에 얽히고 설킨 돈 문제 돈 문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어떤 돈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사실 매니저와 연예인 사이에서 가장 일어나기 쉬운 안 좋은 사례가 바로 이 돈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각양각색으로 사기를 치고 또 당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과거 김종민 씨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티스트, 자기가 맡고 있는 아티스트 김종민 씨의 출연료를 본인 통장으로 받은 후에 네? 아, 형, 방송사에서 입금이 계속 늦어져요. 아이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거짓말로 출연료를 다 떼어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파이터 추성훈 씨한테도 또 사기를 요. 치는 이런 강큰 매니저가 있습니다. 10년지기 매니저인데요. 10억 원이 담겨 있는 이 통장이 있었는데 아, 형님 그 제가 관리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워낙 바쁘니까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억 원이 들어있던 통장에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얼마가 들어있었냐? 20만 원. 아이고. 20만 원밖에 들어있지 않아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씨도 사실 이 사례에서 빠질 수가 없는데요. 한날은 이 매니저가 한숨을 푹 쉬면서 운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무슨 일 있니? 무슨 일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저 이제 길에 나앉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쓰여서 이제 월세 낼 돈을 줬는데 그 다음번에는 보증금 낼 돈이 한 푼도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에 거짓말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또 편취를 해갔다고 하네요. 이번엔 도장입니다. 명의를 도용해서 피해를 끼친 경우인데 배우 김창숙 씨 매니저가요. 아무 계약서에나 도장을 찍고 다녀서 심지어 아이고. 김창숙 씨가요. 산골짜기에 가서 노래를 불러야 했던. 근데 이것도 약과입니다. 정웅인 씨는 이 매니저가 그 도장으로 뭘 했냐? 사채업자한테 자기 돈을 빌려서 쓴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러면 그 빚이 누구에게로 와요? 도장이 정웅인 씨 거니까 네. 정웅인 씨가 빚쟁이가 됐죠. 그래서 심지어 일명 빨간 딱지가 집에 붙게 됐는데 그 사채업자가 정웅인 씨 팬이었나 봐요. 사람들 오는데 창피할까 봐 그래도 가구 뒤에다가 요쪽 그래요? 안 보이는 데다가 빨간 딱지 붙여줬다네요. 근데 지금 딱 드는 생각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렇게 사기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배신을 당한 거니까 그 충격이 이루 다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특히 이런 구설수, 그러니까 안 좋은 이슈에 이름이 언급되는 것도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요, 손담비 씨의 경우에는 더 정말 기가 차는 사례인데 매니저가 이것까지 해도 외부에 알려질까 봐 조심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것이라 하면 뭔가 범죄 같은데, 그렇죠? 그 촉이 맞습니다. 바로 이 손담비 씨의 집을 싹쓸이한 도둑질이었는데 제가 방금 집안을 싹쓸이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어느 날 손담비 씨가 집에 도착을 했대요. 그런데 집이 텅텅 비어 있더라는 거죠. 당시 매니저가 이 돈이 필요해서 손담비 씨의 집에 이삿짐 트럭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가구, 심지어 그 가구 안에 들어있는 속옷들까지 싹 다 가져가 버렸다. 아니 그거 뭐 어디다 쓰려고요. 그러니까요. 전부 절도를 해버렸다라고 하거든요. 결국 매니저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 모든 가구는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손담비 씨가 이 일을 쉬쉬했기 때문에 이 일조차도 연예계에 굉장히 늦게 알려진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까? 그 외에 또 스타와 매니저 사이에 있었던 황당한 사건은 뭐가 있어요? 이번에는요, 아주 어릴 적부터 활동해온 스타에게 매니저가 가스라이팅을 한 그런 사례를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스타 중에서 10대 때부터 활동한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뭐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요. 매니저에게 의지를 참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활동을 비롯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매니저가 관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종속된 가스라이팅 관계처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례로 1980년대 우리가 너무나 사랑했고 지금도 다 많이 사랑하시는 가수 김한선 씨. 김한선 씨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김한선 씨가 1986년에 만 16살에 데뷔를 하게 돼요. 그때 댄싱 퀸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눈을 번쩍 뜨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춤 잘 추는 사람이 있어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매니저가 친이모예요. 한백희 씨인데 그때 완전 전성기 누리고 우리 아직 김한선 이 가수한테 질리지도 않았는데 1992년에 겨우 22살 나이에 확 은퇴를 하더니 저 홍콩에 가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안이 벙벙. 왜 가수가 그런 결정을 했지? 그래서 별의별 소문이 다 났는데 알고 봤더니 김한선 씨 본인도 그 이유 모르고요. 오로지 이 매니저이자 이모인 한백희 씨의 뜻이고 의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당시에 이 김한선 씨가 1년에 막 100억씩 벌었는데 13년간 번 돈 1,300억 원 하나도 정산받지 못하고 어머. 이런 피해를 당했습니다. 네, 어떤 일이 생긴 건지 영상 준비했거든요. 영상 이어서 보시죠. 완선이는 예전에 활동할 때도 봤었지만 말을 한마디도 못 해봤었어. 그 한백희 선생님 때문에 우리 이모가 항상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올 수가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거는 사람이 그냥 한백희 없었어요. 선생님한테 인사는 했지 우리가. 여기 이모가 인사를 하고 그랬지 하면 거기서 끝인 거지. 완선이는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당시에 90년대 완선이를 보면 완선이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가스라이팅을 당했잖아요. 그 모두가 그런데 또 강수지 씨도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라고 당했어요? 일단 누구랑 얘기도 하지 마라. 아, 그래 이런 게 있다니까. 얘기하면 네가 한 모든 얘기가 다 바깥으로 퍼진다. 그것도 막 입도 뻗고 못하게 한 거지. 이모가 한 얘기, 이모가 이런 얘기 한 건 얘기하는 순간 이모를 날 거니까. 그렇지 어릴 때니까 그게 맞나 보다 하는 거지 뭐. 김한선 씨가 매니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 자체를 차단한 상태. 아까 이제 1,300억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거를 그러면은 그쪽이 다 가져간 거예요? 한 푼도 남김없이 가져갔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1,3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수익을 편취한 그 매니저,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대체 어디다 썼냐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당시 이 김한선 씨의 이모부의 빚이 어마어마했다고 그 빚 합니다. 갚은 거예요? 결국 그 돈이 모두 이모부의 빚을 갚는 데 다 들어간 거죠. 당시 김한선 씨 밤낮으로 일하면서 1년에 지금 뭐 생각해 보면 현재 이 하나가치로 하면 한 100억 원 정도를 매년 벌어왔는데 매니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나머지 수익과 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돈 얘기를 아예 꺼낼 수가 없었대요. 김한선 씨는 매니저이자 제작자로서의 이 이모 개인의 능력은 굉장히 높이 사지만 데뷔 초에 매니저의 강요가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네, 방금 가스라이팅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전 재산을 잃은 그런 스타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아모르 파티의 김연자 씨도 이 가스라이팅 피해자 중 한 명인데요. 김연자 씨가 1974년에 만 14살로 14세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7년에 일찌감치 일본에 이제 건너가서 활동하게 되는데 거기 사실 아무도 믿을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18살 차이 나는 매니저가 있었는데 이 매니저랑 그렇게 의지할 사람이 없고 타국이라 외로워서 그랬을까요? 사랑에 빠졌고 심지어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남편이자 소속사 대표가 너는 한국 사람이라 돈을 내 계좌로 받아야 돼 이러면서 다 받았다고 제가 김연자 씨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편한테 의지하고 믿고 활동했지만 거의 뭐 나를 ATM기 취급만 하고 이러다 아이고. 보니까 또 타국이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서 결국 2012년 남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이혼해도 위자료 받고 뭐 재산 분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무일푼으로 다시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돈이냐 한 1,000억 원 정도. 어휴. 그냥 남편한테 다
본인은 무일푼으로 이제 한국에 오게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타국에서 고립된 생활을 한 나머지 게다가 소속사 대표기도 하지만 남편이다 보니까 내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아픔을 딛고 다시 활발하게 또 김현자 씨를 활동하게 해준 단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고마워 안재랑 원래 팬이었는데 부회장이었는데 근데 항상 보면 웃는 얼굴로 상냥하게 굉장히 참 예쁜 아가씨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기회가 있어서 그럼 나랑 같이 일해주지 않을래? 그러고 물어봤더니 일해준다 그래서 같이 한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사원이 됐는데 너무너무 제 손발이 돼줘가지고 아무리 최애고 아무리 좋아해도 경제적으로 뭔가 이게 뒷받침이 돼야지. 왜냐면 생활은 해야 되니까요. 그럼요. 금융치료도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고요. 금융치료가 뭐야? 그러니까 돈으로 치료해주는 거야. 맞아. 돈을 받으면 이제 막 아프던 게 다 사라지는 거야. 아 금융치료 해봐. 금융치료 이제 이제 알았어. 월급도 이제 빵빵하게 빵빵하게 챙겨주시고 플러스 용돈도. 일 끝나면은 용돈을 하고. 결국 그 전 매니저한테 받은 상처를 지금 매니저한테 매니저. 이제 또 해소가 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한눈에 봐도 방금 등장한 김현자 씨의 매니저 굉장히 젊어 보이죠. 어려 보인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97년생이라고 하니까 29살의 MG 매니저입니다. 김현자 씨의 이 무대를 보고 팬으로 활동하다가 매니저로 발탁이 됐다고 하는데요. 김현자 씨 자신이 10대 시절부터 매니저가 다 해주다 보니까 나는 전화 주문 같은 것도 잘 못하고 집안 온도 조절하는 것도 잘 못한다. 그런데 이 MG 매니저가 생긴 후부터는 집안의 모든 일 그리고 나에 대한 모든 일들을 척척 이렇게 알아서 잘 조언해주고 도와주니까 매니저가 없으면 못 살 정도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세대를 뛰어넘은 매니저와 이 가수의 우정 정말로 보기 좋은 것 같네요. 네, 근데 그러고 보면 스타 매니저가 정말 그 의리로 다져진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스타와 매니저의 관계를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갑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갑질 대신 의리예요. 의리입니다. 본인이 신인 시절에 갑질 당하고 나서 나는 내 매니저한테 잘해줘야지 의리지켜야지 하는 이런 스타들이 있는 건데 그 대표적인 애가 장영란 씨예요. 아니 장영란 씨가요. 처음에 그 어떤 갑질 당했냐. 심지어 소속사 대표가 매니저가 때렸을 정도로. 아니 뭘 잘못했다고 때렸을 정도로 심한 무시를 당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렇게 이만큼 잘 되고 나서는 본인이 새 소속사 들어갈 때 계약금 받을 때 아니요 제 계약금을 줄이고 우리 매니저들 월급을 더 올려주세요. 이랬던 매니저계의 여신 그녀의 이름이 장영란입니다. 네, 이 분야에서 그리고 정말로 의외로 칭찬 세례를 받고 미담 자판기라고 불리는 스타가 또 있습니다. 매니저가 SNS에 올린 이 글을 제가 은영 씨랑 한번 재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리. 형님. 보시죠. 괜찮아. 이거 아직 어둡지도 않고 가자. 서울에서 통영 숙소까지 거리가 380km 정도 된다. 그날은 형이 처음부터 이 운전대를 잡았다. 컴컴해지면 그때 바꾸자면서 계속 운전을 하셨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사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뭐라 말할 수가 없네. 거기서 은영 씨가 방금 괜찮아. 아직 어둡지 않고 그냥 가자. 이 말투 딱 누군가 떠올랐어요. 약간 츤데레이기도 하고 이 미담의 주인공 대체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호통 개그의 1인자로 불리는 개그맨 방송인 박명수 씨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박명수 씨 매니저분은 저랑 통화할 때도 저희 형님이 저희 형 하면서 정말 10수년 동안 끊임없는 애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함께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된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매니저 글에 따르면요. 촬영장까지 혼자 운전해야 하는 이 매니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박명수 씨가 직접 운전대를 잡은 날이었어요. 심지어 그 전에도 박명수 씨 왕복 730km가 넘는 거리 중에 약 300km를 직접 운전을 하면서 매니저를 배려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매니저의 월급도 또래 다른 매니저들보다 더 많이 챙겨줘서
나 다시 태어나도 형님 일을 할 거다. 나 매니저 한다면 무조건 박명수다라고 정말 자랑을 할 정도로 이 연예인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매니저로 알려져 있거든요. 겉은 차가워도 내 매니저에게만은 따뜻한 남자. 아우 박명수 씨 너무 멋있습니다. 네. 연예인과 매니저 관계하면은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라디오 스타인가? 맞아요. 안성기 선생님 뭐 이제 고인이 네. 되셨습니다만 네. 박중훈 씨하고 맞아요. 그런 관계들도 많이 있죠. 네, 사실 이제 제가 가수 박주희 씨 소문 좀 내주세요 부르는 자기야 부르는 박주희 씨 매니저가 정말 영화 라디오 스타 같은 빙그루 매니저인데 심지어 두 사람 같이 살아요. 아 여여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자. 남자는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매니저 한 번도 안 바꾼 배우가 있어요. 하정우 씨인데 그 매니저 이름이 서강준. 그 배우 서강준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관계들도 있구나. 오늘 네. 매니저에 대한 얘기 또 나눠봤네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요즘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낮습니다. 바깥에 나오는 순간 몸이 잔뜩 움츠러드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2.1도를 보이고 있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15.6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전국의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한파특보는 더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기와 강원, 충북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매서운 추위입니다.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더 낮아지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영하 5도, 대전이 영하 3도로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와 대구가 0도에 그치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이겠습니다. 오늘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제주 산간에 많게는 25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는 많게는 10cm 이상으로 폭설이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길게 이어지는 만큼 구조물 붕괴 사고 없도록 미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를 보이면서 이번 추위의 절정을 보이겠고요. 이후에 주말까지도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는 계속됩니다. 전남 동부와 영남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합니다. 건조한 대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부니까요.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일기예보 들어보니까 네. 뭐 너무 추운 거 그다음에 또 곳곳에 눈이 오는 곳이 또 네, 많네요. 맞습니다. 한파인데다가 또 눈이 내리는 곳이 있으니까요. 기상정보 잘 확인하시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